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당연히 뉴스가 나갔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외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뉴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에서 정말 많은 그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것도 있고 기술 전쟁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하이텍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 창업자, 결국은 굉장히 그동안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권도영 씨요. 미국에서는 그냥 도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유럽에서 체포가 됐는데 어떤 그 몬테네그로 그 땅을 밟은 것은 아니고 공항에서 두바이로 가려고 하다가 가짜 여권을 몇 가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 가방에는 한국 여권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이 인터폴에 그 이것도 아주 그 하이하게 레드 노티스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뉴욕의 그 남부 지방 법원에서 결국은 그 기소를 했거든요. 8개 혐의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런 재정 문제로 관련해서 기소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증권법 사기, 그리고 이제 선물 그 사기, 그 기프트가 아니라 먼저 그 거래하는 그 선물 거래 사기 공모, 음모 등등. 또 시장을 조직했다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테라 그 프롬 랩스의 공동 설립자죠. 너무 한국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그 투자를 했고 그 아들 딸을 따라서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 친구 누구야? 이름은 안 부르마. 제 친구도 투자를 했었던 그 루나, 테라, USD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 코인. 이거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있었을 때 권도영 씨가 뭐 권도영 씨 주변 사람을 시켜서 제가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권도영 씨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저런 인터뷰를 왜 하지? 왜냐하면 양쪽에서 양비론이 있는 게 아니라 금방 권도영 씨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금방 커버할 수 있다, 리커버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5월이었었죠. 거의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손해 액수가 약 450억 달러입니다. 450억 달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한국계 은행 가운데서 가장 큰 은행이 뱅크 오브 호프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자산이 19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호프라는 미국 많은 곳에 지점이 있는 그래도 이제 뭐 중간 정도 은행은 되는 그런 뱅크 오브 호프가 갖고 있는 자산의 2배 이상을 다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그 혐의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때 팬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죠. 그런데 결국은 은행권이나 이런 뭐 새로운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전부 신뢰죠.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암호화폐 폭락 시작됐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FTX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 이후에 바로 그 샘 뱅크맨 그 프라이즈도 지금 부모가 워낙에 법에 능통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엄마 아빠가 다 법대 교수고 본인도 스탠포드 대학교에 나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뭐 집 팔아서 보석금 내고 어쨌든 가택 연금 돼 있는데 아마 부모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도 가택연금 정도 받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내부에서 이제 한국의 그 도권 씨, 그 권도영 씨까지
체포가 되고 했습니다. 9월 달에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전에는 한국에서 많이 인터뷰를 해주고 본인이 나오진 않아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항상 새로운 산업 분야는 잘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안 되면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보통 450억 달러를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이슈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권도연 씨가 지금 이렇게 그 생긴 사람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체포하기 하루 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8명, 배우도 있었고 그 가운데 박사도 있었고 이렇게 배우 린제이 로한 같은 경우도 홍보하고 받은 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테라와 루나, 그 전에는 루나가 달, 어떤 땐 미친다 이런 뜻도 있고 달의 광기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들이 권도 그렇고 루나틱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했고요. 애플에서도 잠깐 일했습니다. 세계의 정부가 쳐다봅니다. 이 이슈를 왜 쳐다보냐면은 너무나 새로운 케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젊은이인 뱅크먼, 이 사람도 다른 나라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소환됐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젊은이들이 암호화폐 창업자와 사기꾼은 같은 의미야. 또한 젊은이는 뱅크맨이라는 젊은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헤지펀드 비슷하게 이런 것을 운영을 했고 결국은 이제 여기도 여자 애인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 여자 애인이 뱅크맨에게 지금 나쁜 진술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새로운 암호화폐의 그런 그 크립토커런시의 어떠한 그 거래소가 됐건 아니면 크립토커런시 그 자체가 됐던 새로운 것은 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미국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다한 댓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절도범이 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암호화폐고 도박꾼이 도박을 하기 위한 그런 칩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독재자, 요즘은 김정은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마약 딜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받는 그런 그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이 댓글을 읽기 전에 이미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댓글에 사람들 생각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도둑의 소굴이네. 왜냐하면 미국의 FTX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창업한 샘 뱅크맨 프라이드도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권도연 씨도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권도영 씨의 경우나 지금 그 뱅크먼의 경우나 모두 젊다는 권도영 씨가 조금 나이가 많겠네요. 뱅크맨보다는 해서 어떤 사람이 그 댓글에 그렇게 썼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스탠포드는 도둑의 소굴이야. 아주 창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자인데 엘리자베스 뭐죠? 이제 그 혈액 한 방울로 모든 병을 다 알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헨리 키신저부터 오프라 윈프리까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측근들 등등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엮였어요. 심지어 박스의 루퍼트 머더까지 막 투자를 했잖아요. 바로 그 여성도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버드도 만만치 않아. 봐봐. 뭐 런 디센티스 여기 왜 정치인이 왜 나옵니까? 런 디센티스나 플로리다주의 그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 정말 만만치 않은 사기꾼이지. 이건 아마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누군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런 디센티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는 더 겁난다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도 소굴이다. 이 두 사람 다 그 누구죠?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동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의 동문입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같은 뭘 해서 실패를 해서 자신에 대한 손해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하고 한 사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탠포드의 학교의 분위기가 그런 거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탁 나와서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탠포드는 도둑의 소굴이네 이런 얘기가 댓글에 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번 주 초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이걸 이제 미국 언론이 아니라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네, 맞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내용은 이겁니다. 큰 그림으로는 기술 전쟁이고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 큰 두 개 기업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누구겠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죠. 이 두 군데가 미국이 지난해 여름에 반도체 칩 앤 과학 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결국은 다 중국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아니 한국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게 그런 나쁜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런 나쁜 국가들이 다 있어 하지만 미국이 점점 자국 보호주의가 되는 것 사실이지만 이건 꼭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이라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다 해당되고 심지어 미국 기업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돌아와라. 중국에 있는 것 안 된다. 특히 뭔가 첨단 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나라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칩앤 과학법에 따라서 미국에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돈이 많이 있어요. 527억 달러 규모입니다. 527억 달러를 미국에서 뭔가를 제조하면 그 회사에 도움을 준다. 527억 달러면 지금 권도영 씨가 일주일 만에 다 정말 날려먹은 450억 달러보다 조금 더 크네요. 그래서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서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중국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날벼락이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상무부가 결론을 내리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확장을 하되 5% 이상은 확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를 뭐 있는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좋은 건 아니죠. 많이 좋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지금 당장 전면 금지한다 보단 낫잖아요. 원래 이게 딜을 하는 거죠. 원래는 처음에는 안 돼. 이렇게 했고 지난해에 1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그 투자는 불확실한 거죠. 10년 동안 이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까? 그런데 아마 미국의 이 과학 칩앤 그 과학법이 보조를 하는 527억 달러 거의 될 겁니다. 한국의 삼성이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33조 원이니까 256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하이닉스는 35조니까 더 많습니다. 270억 달러. 합치면 이게 뭐 500억 달러 넘잖아요. 거의 이 두 회사가 중국에 지금 투자해 놓은 그 액수와 미국의 칩앤 그 과학법에서 회사들에게 미국에서 뭔가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하는 액수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슨 뭐 그 낸드 그 플래시 메모리 칩 세계 공급의 뭐 40%인가를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낸다고 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드램 메모리 칩을 그곳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똑같지만 그래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중국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고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갱스터 같다. 이제 세계에서 갱스터 국가처럼 사업을 한다.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미국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맨 뒤쯤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중국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데 같은데 완전히 폐쇄시키고 한 거 기억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되고 물론 중국이나 미국처럼 언제 국방력이나 이 경제력이나 어느 순간이 되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5년, 10년 안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잘 연구해 놓으면 미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중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보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고 인도를 방문하고 사실은 일본과 인도는 정치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맞지를 않지만 물론 예전에 아베 신조가 인도에 가깝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지만 일본도 인도가 다 예쁘지 않습니다. 인도가 미운 점이 많이 있는데 중국 때문에 인도와 손을 잡아야지 된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잡아 놓으면서 자신들의 땅을 이리저리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든지 열심히 연구하고 실력이 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조건 중국과 미국을 우리는 여기에 놓치고 여기 놓치네? 중국이 먼저 그러더니 이제 미국 넘어져도 그럼 미국이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안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지 되고 그리고 지도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당장 나 인기 있는 것만 하는 지도자도 있고 인기는 없더라도 장기적인 것을 보고 하는 지도자도 있고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장기적이라는 것은 그때가 가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든지 중기, 단기, 장기를 같이 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 정서도 지금부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23분 동안이나 거의 대국민 연설처럼 왜 일본 문제가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의 글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들풀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그냥 이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금의 한일 감정은 두 나라 사이를 가르며 소용돌이쳐 흐르는 흙탕물 급류와 같다. 양편의 강둑은 늘 범람하는 흙탕물의 소용돌이로 위태로워 양편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다. 때로 양쪽의 지도자들이 강폭을 넓히자거나 교각을 세우자는 견해들을 주고받으며 원활한 소통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1965년 한일 회담에서 5억인가 이거보다는 좀 많죠. 배상금과 일본의 기술 이전으로 한국이 도약하는 발판을 삼기도 했었다. 네, 얕은 이자를 포함해서 받은 게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일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이런 때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자는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들풀 씨의 글입니다. 198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를 좀 더 돈독한 것으로 다졌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도 한일 관계는 나쁘지 않게 지속되어 왔다.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좌파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그러나 애석하게도 두 나라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강은 가운데에 자리한 독도라는 섬을 빌미로 다시 흙탕물로
혼탁해지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건 보수 정권.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혼탁해지고 소용돌이가 거셀수록 강둑이 붕괴될 위험이 커집니다. 강둑의 붕괴는 양쪽 모두의 파멸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쪽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든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강둑을 견고하게 보수하여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해줄 교각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미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 감정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하고 교류의 교각이 세워지기도 전에 붕괴시키려고 하는 방해꾼들과도 싸워야 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희생을 감내하며 국교를 감행한다. 예상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우성친다. 이곳 댓글창에서도 종횡무진 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쁜 어떤 자가 이스라엘과 KKK가 화해할 수 있냐는 어거지 비유도 내세웠는데 그것은 한국의 극렬 반대파들을 K-나치로 연상케 하는 한심한 결과도 가져왔다. 정치에 대해 엄청 아는 척하고 관심 있어 하는 잘난 사람들은 극한의 투쟁을 선호한다. 이것저것 주워 모은 잡식들을 마구 늘어놓으며 목청만 크게 돋우면 이기는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중국 문화 대혁명의 무지한 홍위병과 같은 집단 어리석음으로 나라를 대혼돈 속에 빠뜨릴 심산이 아니라면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게 들풀씨가 쓴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맘속으로는 지금 좀 뭔가 가깝게 해야지 살아난다. 안보적으로 북한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경제 3위니까는요. GDP로. 한국도 물론 일본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내에서는 그래도 그다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이 없는데 국민들이 촛불 시위하고 야당이 엄청 비난하고 하잖아요. 무슨 이완용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민들은 그래도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쪽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젊은 세대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자민당은 아베 신조의 그 강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로서는 눈치를 봐야지 됩니다. 이게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지 되고 해서 이제 답방을 하겠죠. 답방을 하고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를 하고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통 크게 기다린다고 하고 그게 외교냐 다 빼앗기고 무슨 외교야. 특히 이제 굉장히 평소에 합리적인 평론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나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냥 딱 더 이상은 사고의 발상이라든가 사고를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정말로 자꾸만 저쪽에서 미래를 향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가 조차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딱 닫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고 기시다 후미오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약에 서로 지금이라도 이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향으로 지금 당장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왔던 것과 같은 사과를 일본에게 받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 강성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론도 젊은이들은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이 든 세대는 우경화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여론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23분 동안 대국민 담화 비슷하게 연설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연설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래 반대했었던 사람은 엄청 반대하고 그리고 원래 지지했던 사람은 역시 그렇지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도자를 뽑았으면 지도자가 딱 추진하는 방향으로 외교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으면 그게 이렇게 부딪힌다 저렇게 부딪힌다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장은 봐야지 되고 이미 던졌잖아요.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를 했고 그러면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도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 당도 어쩔 수 없는 여론몰이를 여론 설득을 아주 잘해서 자민당의 극우 4분의 1 정치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한국 쪽이 받을 수 있는 이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은 점점 이렇게 이게 지금 수중 드론 이름을 헤일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중 물의 공격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셨다. 뭐 이렇게 제가 노동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었고 이런 건 처음입니다. 59시간 동안 순항했다고 하고 이 드론이 깊이는 50에서 150m 깊이 동해안에서 폭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북한에서 이런 거 타면서 이게 엄청난 거 뭐 힘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죠. 완성이 된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게 바로 5년 만에 아주 한국과 일본이 최고의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한 이 시점에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내놨고 그리고는 지금 저도 몇 번인지 기억조차 못하겠어요. 탄도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거칩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같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로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으로 북한이 정말 여차할 때 공격을 하면은 막겠다는 것인지 해외에서 볼 때는 뭔가를 하긴 해야지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같은 무기도 이번에요. 이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헤일이라는 수중 공격형 그 드론 이런 무기는요.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요격 무기로도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마디로 다양한 공격 수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잠수함에서 저수지에서 공항에서 막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수중 헤일이라는 이름의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렇게 뭐 딸이랑 같이 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뭐 여차할 경우에 우리를 선제 공격을 한다고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뭐 북한이 지금 너무너무 그 식량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이 옷이 거의 3,000달러짜리라네요. 뭐 10살인가 11살짜리라는데 김주혜라는 아버지가 항상 이제 미사일 발사 테스트 할 때마다 이제 언젠가부터 옆에 있잖아요. 샤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던데 어쨌든 3,000달러 정도 된다는 게 한국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미국도 한국의 뭐죠? TV조선이 보도를 했노라 하면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딸에 대해서 기타 등등은 지금부터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자유 아시아 방송인가요? 한국말로 하면 그것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이 태영호 최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됐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던데요. 최고위원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어쨌든 제일 여기서 주목해야지 될 것은 임시로라도 한국은 핵을 가져야지 된다. 그러면 이런 반대 얘기가 많잖아요. 그 반대에 대해서도 태영호
태영호 그 국회의원이 뭔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인터뷰니까 쭉 처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이었어요. 벌써 영국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을 해서 망명이 됐고 서울에 와서 이제 4년도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부자 그 강남 그 지역구잖아요. 저 외교 통일 당연히 이제 그 소위원회는 뭐 짐작이 되는 것이고 3월 16일에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건데 라디오 프리 에이샤가 이 태영호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네요. 당신이 성공했잖아요. 일단 성공한 것이 한국에서 탈북자로서 남한에서 탈북자 위치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다시 그 무너졌고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사회인가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니 이거 선출직이잖아요. 물론 북한에 뭐 북한이나 중국은 당이 있고 뭐 이렇지만 그건 다 그 본인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것이고 이건 선출직이기 때문에 탈북자에게 희망을 줬다. 아주 가벼운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고요. 아니죠. 탈북자에겐 너무나도 무거운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고요. 김정은은 지금 최고위원까지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빅딜로 생각을 할 것이다. 걱정할 것이다. 엘리트들이 또 나와 마찬가지로 이탈을 할까 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이 날로 아주 그 뭐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핵을 개발하는 의도를 어떻게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 동맹국은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남한을 핵무기로 제압하는 것. 이건 뭐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성공하느냐의 여부지 남한과 일본은 당연히 지금 다 됐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남한은 임시로라도 핵무기를 가져야지 된다.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남한은 없습니다. 미국도 핵무기가 있는데 남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은 핵도 없는데 대화는 무슨 대화야? 미국과 핵을 가진 미국과와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남한이 핵무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남한과 북한이 이 핵무기를 없애고 줄이자고 하는 군축 회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뭐 3층 비서실에 무슨 뭐 비밀번호였던가요? 그런 책을 썼잖아요, 이분이. 그 책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협상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시로 핵을 가지면 만약에 갖게 됐다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없애라.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아주 막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큼 조금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과 미국의 정상과 그 주변에 완전히 외교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태영호 씨가 한 번에 다 없애라. 이건 절대로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지 된다. 해서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미국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사일 잠수함, 그리고 이거 무슨 뭐 수중 뭐 해일 드론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고 뭐 좀 주고 경제 이런 것 하면서 신뢰를 쌓아서 말하자면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또 딱 굳어버렸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했었던 것처럼 스타트 그 핵 감축 프로그램처럼 수천 개씩 막 핵탄두 감축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랬더니 이 라디오 프리 에이샤가 아니 그러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국제 제재를 받게 되고 남북 관계도 엄청 약해진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요. 한국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과 같이 해야지 된다. 군사 동맹이 되었건 외교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안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협상하면서 이번에 안 돼도 또 안 돼도 또 하면서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북한이 지금 핵이 있고 중국도 핵이 있고 러시아 있죠, 미국 있죠, 한국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결국은 미국도 한국이 이런 것을 조금 잘 알아듣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등등의,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줄이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거기에서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미국도 결국은 가능성 쪽으로 갈 것이다. 중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반도와 대만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한국이 결국은 핵을 가지도록 해야지 된다. 그래서 미국과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시켜야지 된다는 게 태영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럼 국제 제재는 풀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맞습니다.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힘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국제 제재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됩니다. 나머진 기술적인 거잖아요. 세계의 그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약속해놨던 것, 조약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예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미국이 동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확신을 줘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일단은 핵을 가져야지 된다. 임시로라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템포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군축 협상을 들어가니까 그래야 협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주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딸 김주애에 대해서 사진이 왜 이렇게 작게 됐나요? 이렇게 한 번 되면 안 되나요? 되네요. I like it. I love it. 너무 좋네요. 이제 할 줄 아네요. 네. 김주애, 북한이 3대 세습인데 4대 세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이것도 지금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영호 그 국회의원이. 4대는 현재로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한국과의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얘기를 강조를 하더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정하면 10살짜리 딸을 뭐 후계자로 삼느니 마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 수가 있는가. 처음에 김주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태영호 위원도 그럴 리가,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태영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할 때 미국에서의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군, 남자, 당에 이 어린아이를 찾고 대동함으로 인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워낙에 유교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한두 달 흐르니까 태영호 의원은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군과 정부의 리더십이 매년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선수를 자꾸 교체한다. 누구 없어지고 누구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 현장 취재도 하고 북한도 가고, 그리고 무슨 북한 사람들이 왔었을 때 아태재단 평화통일위원회든가요? 그 이종혁 씨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 오고 했었을 때 많이 그 취재 다니고 했었을 때 그때에 너무너무 중요했었던 사람도 최근에 처형됐다고 들었고요. 그 정도로 북한 체제가 지금 불안정하다. 젊은 세대는 세대 교체인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젊은 세대는 북한 시스템에 대한 충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막았어도 어디에 뭐가 막 들어가듯이 세계 다른 나라 여러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는 북한 시스템에 대한 충성이 없고, 그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20대, 10대 이런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고 나면은 김정은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 선택의 여지 없이 승계를 할 수 있을 텐데, 김여정이 승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 김정은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물려줄 것이다.
물려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김주의 그 딸이 승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확신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지난번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여자는 안 됩니다라고 그것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녀도 자꾸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세습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4대 세습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용 씨와의 인터뷰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더군요. 그 이번에는 와이프도 요즘 인터뷰 많이 하고 있죠. 오해선 씨도 그 런던에서 온 평양 이거 레이디라고 있는데 한국말 제가 책을 못 읽어봐서요. 뭐라고 돼 있던가. 평양 아줌마 뭐 이랬던가요. 아무튼 그런 책인데 뭐 망명할 때 눈물을 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북한을 탈출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너무 오래 낭비를 했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그리고 나머지 인생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결국은 나머지 인생에 포커스를 두자 그때 심정이 그랬다고 하고요.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그쪽으로 보내는 방송이니까요. 많이 듣는데 뭐 한마디 해주시죠 하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힘들지 않느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전복돼야지만 한국처럼 자유롭게 인간답게 인간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의 그 붕괴에 대해서 그런 그 생각이라도 갖고 예를 들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그래야 뭐 시기를 당긴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끝내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부터의 한 주일 동안에도 미국은 아주 중요한 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즐겁게 지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